네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니?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한 가정집 현관에서 50대 여성이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를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누르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르블랑입니다. 현재 프랑스2 방송국의 메인 앵커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프랑스의 대표적인 여성 언론인으로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오늘은 앵커 소피 르블랑이 아닌 한 여자로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24년 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뉴스를 마치고 파리 15구에 있는 딸 마리의 집에 들렀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저녁 식사 약속이었지요. 마리는 이제 35살의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집안에서 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음악이려니 했습니다. 요즘 마리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종종 K-팝을 듣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3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1989년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처음 들었던 그 노래였습니다. 현관에 서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흐느꼈는지 모릅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마리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지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봄날의 꽃처럼 한꺼번에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곤 했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냐고, 마리의 아버지는 누구냐고. 저는 늘 애매한 미소로 넘겼습니다. 이혼했다는 짧은 한마디로 모든 질문을 막아섰지요. 심지어 마리에게도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노래를 들은 순간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마리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저 역시 이 오랜 침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마리야, 이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는 내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에게 들려준 노래란다. 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꺼내는 이야기. 1989년 파리의 봄, 소르본 대학의 한국인 교환학생이었던 그와의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는 우리의 첫 만남을 이어준 달이었고 35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우리를 이어주게 될 운명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로 돌아가 1989년의 파리, 그 찬란했던 봄날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수출 회사 중 하나를 운영하셨습니다. 르블랑 와인하우스는 18세기부터 이어져 온 가문의 자랑이었지요. 샹젤리제 거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로 꼽히는 저택에서 자란 저는 그야말로 파리의 상류층 귀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제 일상은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전용 운전기사의 차를 타고 명문 사립학교를 다녔고 주말이면 베르사유 궁전 근처의 승마 클럽에서 말을 탔지요. 저녁 식사는 늘 정찬으로 차려졌고 식탁에는 언제나 아버지가 직접 고른 최고급 와인이 올랐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소피,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니란다. 그것은 우리 프랑스의 혼이자 우리 가문의 긍지지. 어릴 적 저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아버지의 말씀 속에는 불안과 조급함이 깃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80년대 후반, 세계 와인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와인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칠레와 호주의 저렴한 와인들이 유럽 시장을 위협하고 있었지요. 특히 일본의 경제 버블로 인해 고급 와인 시장이 요동치면서 많은 전통 있는 와인 하우스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셨습니다. 일본 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와인 사업이었지요.
당시 일본은 경제 호황기를 맞아 샤토 라피트와 같은 최고급 와인을 천문학적인 가격에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기회를 보신 거죠. 하지만 운명은 냉혹했습니다. 1989년 초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했고 고급 와인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십억 프랑을 투자한 프리미엄 와인들은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갔고 회사는 급격한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3월의 어느 날 아버지는 파산을 선언하셨습니다. 200년 넘게 이어온 가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샹젤리제의 저택은 은행에 넘어갔고 우리 가족은 파리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늘 우아하고 활기찼던 어머니는 온종일 창밖만 바라보시며 한숨을 쉬었지요. 아버지는 매일 위스키를 마시며 자책하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소르본 대학 법학부 수업을 들으면서 생텀 미셸 거리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지요. 처음에는 수치스러웠습니다. 한때 샹젤리제의 귀족이었던 제가 이제는 커피를 서빙하는 웨이트리스가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작은 카페에서의 일이 저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 바쁘게 움직이며 느끼는 활력, 그리고 매달 받는 작은 급여가 주는 보람. 이전의 삶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카페를 찾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었고 저마다의 꿈을 안고 파리에 머무는 청년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봄날 그곳에서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이 시련이 오히려 제게는 축복이 될 것이라는 걸. 만약 그때 파산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작은 카페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그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1989년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생텀 미셸 거리의 작은 카페는 늘 그렇듯 대학생들로 붐볐고 저는 바쁘게 테이블을 오가며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적어도 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는 그저 평범한 동양인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르본 대학에는 많은 일본 유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구석자리의 창가 테이블에 앉아 의학 서적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그의 모습은 다른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그는 서투른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김성호라고 합니다. 그의 프랑스어는 어색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요.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를 찾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의학 서적을 펼쳐놓고 공부했지요. 가끔 피곤해 보일 때면 저는 그의 테이블에 따뜻한 카페오레를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워크맨을 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의학 서적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었지요. 호기심에 저는 무슨 음악을 듣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어폰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때 처음 들은 노래가 바로 백만송이 장미였습니다. 한국어로 된 노래였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성호는 조심스럽게 가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백만송이의 장미를 피우고 싶다는 그 순수하고도 절실한 마음을 그의 서툰 프랑스어로 전해들은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제 가슴 한켠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공부가 끝나갈 무렵이면 저는 그의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저에게 한국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이야기, 88올림픽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린 이야기, 그리고 그의 고향 태안의 아름다운 바다 이야기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병원을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향에는 아직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요. 농어촌 지역이라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분들이 많죠. 그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단지 가문의 몰락으로 인한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뿐 미래를 향한 꿈이나 목표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곁에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법학부 학생이 아닌 진정한 꿈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종종 생텀 미셸 거리를 함께 걸었고 센 강변에서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정확한 프랑스어 발음을 알려주었지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제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운명이란 것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마치 오래된 장미 정원이 시들어버린 자리에 새로운 장미가 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마치 봄이 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성호와 저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더 이상 카페에서의 만남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지요. 제가 일을 마치면 성호는 저를 기다렸고 우리는 파리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때로는 루브르 박물관 앞을 거닐었고 때로는 몽마르트르 언덕에 올라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윅상부르 공원에서의 오후였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고 공원의 나무들은 연두빛 새잎을 틔우고 있었지요. 성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충남 태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란 이야기, 의사가 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소르본 대학으로의 교환학생 기회를 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 마을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아픈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1시간이나 가야 했죠. 어릴 때 할머니께서 편찮으셨는데 그때 결심했어요. 꼭 의사가 되어서 우리 마을에 병원을 세우겠다고. 그의 꿈은 단순한 성공이 아닌 봉사와 나눔이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잃어버린 것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을 뿐 미래를 향한 진정한 꿈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워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프랑스 문학을 소개했고 그는 저에게 한국의 시를 들려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진 작품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울렸지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가 저에게 들려준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야기입니다. 이별의 슬픔을 진달래꽃으로 승화시킨 그 시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이미 성호는 우리의 이별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깊어가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 고향의 병원을 세우는 꿈을 키웠고 저는 그와 함께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한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도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성호의 교환학생 기간은 끝나가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그의 군입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우울증을 앓고 계신 어머니가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점심시간이면 생텀 미셸 거리의 작은 빵집에서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습니다. 저녁이면 센 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지요. 파리의 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마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봄날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미래를 꿈꾸었으며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우리의 이별도 피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의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이별이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잊지 못할 거라는 것을. 1989년 6월, 파리는 여름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성호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가고 있었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2주였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했고, 시계의 초침 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할 만큼 시간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를 찾았고 그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퇴근 후 함께 걸었던 센 강변에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 한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군입대 통지서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러하듯 성호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막상 그 현실이 눈앞에 닥치니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3년이에요.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됐어요. 일반 사병보다는 긴 기간이지만 의사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성호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여전히 선명했고 그 꿈을 향한 걸음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도 한국에 갈 수 있어요.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하지만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머니의 우울증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의존한 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프랑스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저의 제안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는 이미 다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말들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성호는 마지막 선물을 꺼냈습니다. 100만 송이 장미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이 노래처럼 당신을 위해 정말 100만 송이 장미를 피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꿈을 이뤄야 할 것 같아요. 소피, 당신의 꿈을 찾아 행복해지세요. 그것이 성호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카세트 테이프를 꼭 쥔 채 그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운전사는 룸미러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귀가하자마자 저는 성호가 준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심수봉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비록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애절한 감정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별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100만 송이 장미를 다시 듣지 않았습니다. 그 노래는 제 서랍 속 깊이 묻어두었고 성호와의 추억도 그렇게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봄날 꽃이 필 때면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끝나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저는 그 선택이 얼마나 아쉬웠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한없이 느리게 흐르다가도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성호와 헤어진 후에 35년도 그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서 일하며 그가 항상 앉던 자리를 바라보았고 퇴근 후에는 우리가 함께 걸었던 센 강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우연한 기회로 지역방송국의 인턴 기자가 되었습니다. 법학부 수업에서 만난 교수님의 추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만 하는 인턴이었지만 점차 현장 취재도 나가게 되었고 리포터로서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의 꿈을 찾았습니다. 성우가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던 것처럼 저는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전하고 사회의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성장했고 마침내 프랑스2의 앵커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우울증도 조금씩 나아졌고 아버지도 술을 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시며 자부심을 느끼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마리가 태어난 것은 성우가 떠나고 그 다음에 봄이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마리는 제게 가장 큰 기쁨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가끔 마리가 웃을 때면 성우의 모습이 겹쳐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 한켠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성우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던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에서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파리의 거리에서 한국 음식점을 발견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K-팝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한국 관련 소식을 전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끔은 인터넷으로 태안을 검색해보기도 했습니다. 성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의 고향은 이제 아름다운 관광지가 되어 있었고 그가 꿈꾸던 대로 현대적인 의료시설들도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테니까요. 마리는 자라면서 종종 아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너와 나는 서로가 있으니 충분해라는 말로 둘러댔을 뿐이었지요. 마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저를 프랑스의 대표적인 싱글맘 성공신화로 소개했고 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의 삶은 완벽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년 봄이 올 때면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만송이 장미를 다시 들은 것은 3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카세트 테이프를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리의 집에서 우연히 그 노래를 듣게 되었을 때 35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마리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마리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 내 아버지는 의사였단다. 한국에서 온 의대생이었지. 1989년 봄, 내가 일하던 카페에서 만났어. 그는 소르본 대학의 교환학생이었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는지를. 성호의 미소, 그의 목소리, 우리가 함께 걸었던 파리의 거리들, 그가 들려주었던 한국 이야기들까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마리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너무 아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기억이 너무 소중해서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도 두려웠던 것 같구나. 내가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았어.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과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마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제 딸은 이미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고 이제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마지막으로 들은 이야기로는 태안이라는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싶어 하셨어. 그의 고향이었거든.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대. 그곳에 병원을 세워서 지역 주민들을 돕는 것. 마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결심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찾아가 봐요. 아버지를. 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정말 찾기 쉬워졌어요. 인터넷으로 모든 게 가능하고 태안이라는 지역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병원들도 검색할 수 있고. 엄마, 이제는 찾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마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고, 심지어 기초적인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반이 한국인이라는 걸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마리의 고백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은 이미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를 이끌어 그 여정에 동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태안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고향에 병원을 세우는 게 꿈이었다고 하셨잖아요. 마리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때가 된 것일까요?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다시 그를 찾아 나서도 될까요? 창밖으로 파리의 봄날이 보였습니다. 35년 전 그날처럼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우리의 이야기를 마리와 함께 완성하기로. 그래, 찾아가 보자. 내 아버지를. 우리 함께 찾아가 보자. 마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35년 전 성호의 미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파리에서 태안으로 3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는 그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2024년 4월,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5년 전 성호가 떠났던 샤를 드골 공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웅장한 공항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지요.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낯섦과 친숙함이 기묘하게 뒤섞인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안내방송이었고, 저는 그 속에서 어렴풋이 성호가 가르쳐준 한국어 단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는 저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스마트폰 앱으로 태안까지 가는 길을 검색해 놓았고, 심지어 태안의 모든 개인 병원 목록도 찾아 놓았더군요. 그녀의 준비성을 보며 저는 새삼딸의 모습에서 성호의 꼼꼼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안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하지만 35년 전과는 달리 고속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었고, 우리는 편안한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성호가 들려주었던 이야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와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지요. 엄마, 저기 바다가 보여요. 태안에 가까워질수록 마리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서해안의 푸른 바다는 성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그는 종종 이 바다에 대해 이야기했었지요. 어린 시절 해변에서 놀던 추억, 일몰이 특히 아름답다는 이야기들을. 태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작은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에서 보이는 바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마리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 아버지의 고향이군요.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자라셨다니.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본격적인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마리가 미리 찾아놓은 병원 목록을 들고 태안 읍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군데의 병원에서는 김성호라는 이름의 의사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국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기도 하고 오래된 가게의 주인들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노약국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김성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드님이 병원을 맡아서 하고 계시죠. 원장 선생님은 은퇴하신 뒤에도 가끔 의료봉사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사모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막상 그 사실을 확인하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는 그저 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예요. 노 약사님은 친절하게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서둘러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성호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일몰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쉽게 그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성호 의원이라는 간판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원장 김준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겠지요. 병원은 진료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간호사는 우리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성호 원장님을 찾으시나요? 지금은 의료봉사 가셨어요. 내일 오전에 돌아오실 예정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35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정도는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마리가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네요. 해는 완전히 저물어 있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성호가 말했던 것처럼 이곳의 밤하늘은 파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별들 아래서 우리는 마침내 35년 만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웠고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또 다른 하얀 가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어제 의료봉사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그때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호의 머리는 희끗희끗 센 머리가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새들이 지저귀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아들 준영은 상황을 직감한 듯 조용히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성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군의관 복무를 마치고 이곳에 돌아와 병원을 연 이야기, 시골 마을의 유일한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온 세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키우면서도 저를 잊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특히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늘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늘 성실했고 좋은 남편이었어요.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찾아도 좋아요. 마리는 이제 이복 오빠가 된 준영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계속해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소피, 내가 피운 장미는 여기 있어요.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면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저는 파리로 돌아가 방송국 일을 정리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마리는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문화교류 사업을 하기로 했고 준영은 흔쾌히 저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태안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의료봉사를 다니고 저는 지역 방송국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저녁이면 우리는 함께 해변을 거닙니다. 파리의 센 강변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지만 손을 잡고 거니는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밤이면 우리는 옛날처럼 백만송이 장미를 함께 듣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가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백만송이 장미를 피워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피워낸 모든 선한 영향력입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아픔이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하고 가장 길었던 기다림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 시작은 우리가 함께 피워낼 또 다른 백만송이 장미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려 35년 전 우리의 가요에 담긴 아름답고 절절한 사랑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두 분이 남은 삶을 꼭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원해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힘을 내서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